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에 해주신 청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또 당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원들의 자랑스러운 당당한 당대표 안철수 후보의 세 번째 정책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정책 비전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당의 새로운 변화와 총선 승리 전략,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 번째 정책 비전 발표, 정부 3대 개혁 뒷받침 방안과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이동찬, 이재유, 최성우, 허효준, 정태일, 이준석 청년 대변인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총선 앞선 승리의 당대표 안철수 170V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 소개는 마치고 안철수 후보님 모시고 세 번째 정책 비전 발표, 정부 3대 개혁 뒷받침 방안과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점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아무리 정권교체가 됐다고 한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런 개혁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개혁들 정말 중장적으로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기 영합적으로 무조건 국민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 미래 세대 상관없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을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반대가 있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것이 내년에 그 총선을 지휘할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총선은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인가, 어느 당이 더 정말 도덕적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국민들이 그 당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꾸준히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가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 게 정말 저는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남을 공격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꼭 필요한 정책들, 반드시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공천, 이 사천이 안 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당원 당규만으로는 사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선거에서 연속해서 지금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사천의 여지가, 개입할 여지가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공천제도를 시스템화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지금 전당대회가 비록 당원 100% 이런 제도로 되어 있지만 내년 총선은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민심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되고 민주당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민주당보다도 더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원래 기조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이 고칠 부분들 나아가서는 우리 당이 먼저 고치면 민주당이 안 고치면 경쟁에서 뒤지니까 할 수 없이 따라오게라도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더 진전시키려고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럼 우선 준비한 내용 읽어드리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총선에서 이겨야만이 대통령의 국정과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성공하셔야지 정부안도 국가도 또 국민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가 바로 저는 정권의 성공의 바로메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그래야 청년이 살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살아나갈 수가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 3대 개혁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제로 시작된 정치권 정당의 부패 요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청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3대 개혁 추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얻는 게 중요하죠. 국민적인 공론을 모아야지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2기 중에서도 후반기에는 하원이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다 보니까 아무리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되는 당이 그 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 내년 총선 이전까지 이 여소야대 국면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범국민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서 국민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3대 개혁을 총선 승리의 기폭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혁적인 그 합리성,
당위성, 진정성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다면 정말 개혁대, 반대 개혁대 구도, 그 다음에 또 미래대 과거의 구도를 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범국민개혁 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가지고 100일 개혁 투어에 나서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연금개혁 같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영국에서 연금개혁을 했을 때 최소한 100일 동안 전 국민 토론회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모든 언론 매체나 각 마을이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모아서 이 연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국민들이 이 한 주제로 이 국가의 장기적인 운명이 걸린 이 문제를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당의 개혁 동참 요구하는 이런 책상머리 정치 저는 벗어나서 제가 대표가 되면 여의도에서 벗어나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개혁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혼자 배낭 메고 그렇게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국민들 만난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때 이미 증명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시군 구별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가지고 밖에 계신 국민 목소리를 듣고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회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야 정상 대표회담을 통해서 연금개혁 추진 여야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사실 연금개혁이라는 게 제가 대선 1차 토론에서 제가 주도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저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 또 정의당에도 그 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당도 이 연금개혁을 반대하거나 회피할 어떤 명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연금개혁을 대통령한테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자기 할 일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정치 바로잡고 대통령 연금개혁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권 부패청산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발부됐죠. 그렇지만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 혐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책임,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여의도에 절대로 이 부패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강도 높은 연대 책임을 져야지 정당도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정당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도 저는 있다고 보고 이제는 정당까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가 부패 등 중대 범죄로 인해서 재보궐선거 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공동선언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우에 따라서 사실 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당원을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에도 명시적으로 조항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서 예전에 당원 투표로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을 할 때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계속 국민 세금으로 치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돈을 받아서 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재보궐선거 비용 정당이 내야죠. 그래야지 좀 더 조심해서 문제가 있는 후보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박원순, 노거돈 시장 같이 파렴치한 범죄자들 이렇게 공천하는 그런 부도덕한 정당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석준 의원이 저희 당에서 이미 발의했던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소속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그럴 때는 정당 국고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거나 또는 환수하거나 해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좀 더 세심하게 감시하고 또 공직자도 조심하겠죠. 저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당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이 민주당을 압도하려면 개혁 대 반개혁, 미래 대 과거, 실용 대 진영 이 새로운 세 가지 개혁 구도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대표가 되면 직접 국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다 봐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반부패 쇄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혁이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국민적인 공론과 공감대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면 이 기득권 세력 넘어서기 힘듭니다. 국회에만 맡겨놓고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 형성이 먼저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혁의 이 주체가 개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려놓고 또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개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했을 때 왜 건강한이라는 말을 국회에 붙였느냐? 그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뜻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 보수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국가에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저는 실제로 말이 아니고 실제로 했거든요. 대구에 코로나 사태 생겼을 때 저는 제 목숨 내놓으면서 거기 가서 봉사했고 제 재산 절반 기부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부의 문화가 확산되고 이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보통 분담 따라올 수 있고 은행권 기업들 다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도 정말 큰 기득권을 가지는 셈인데 시스템 공천으로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저조차도 재출마 지역
당결정에 맡겼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약속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정권 때는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불체포 특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될 때다. 이렇게 필요가 없어진, 역사적으로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없어도 되는 그런 특권들 하나씩 이렇게 국민께 돌려드리는, 없애는 것이 그것이 맞는 개혁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 현재 당사자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추진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이렇게 보인다면 여기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당원들의 자랑스러운 당당한 당대표 안철수 당대표 후보님의 정책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뒷받침 방안과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청년 대변인님, 서포터들께서는 손을 드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사원의 윤기석 부장님이요. 이제 아까 국민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범국민 추진단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1만 원 해서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YS나 DJ 같은 경우는 개헌을 위해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동원해서 공감을 확산했다면 이건 이제 1만 명을 모집해서 범국민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공감을 확산한다는 것인지, 토론을 한다는 것인지? 제일 좋은 예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100일 전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국까지 이렇게 합하면 거의 1년 동안 전국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규모는 10,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대토론회를 하고 그것을 이제 생중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자리에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한 해에 그치고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내년에 한국이잖아요. 예. 준비하려고 하는 여수와의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당대표 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 정책적인 부분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당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당마다 우선은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은 빨리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철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특히 이제 연금개혁 같은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지 1년이라도 시간을 단축을 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서 22대 국회 때 제도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일 투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현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현장을 가시면 그럼 이 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의사를 하면서 백신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날
저 지역에 가서 그 토론회를 하고 와서 또 방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마라톤 3시간대 완주할 수 있는 300명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체력은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쭈면요, 이제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집회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과연 지금 야당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상황인 것인지 제가 그 김영란법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김영란법이 제가 초선 때입니다. 초선 때 그때가 2015년 2월 국회였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왔다가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이거 통과돼야 된다고. 그걸 이용해서 양쪽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3월 초에 통과를 시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 왜곡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항상 법은 150명 이상이 해야지만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 또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양당을 다 가리면서 저는 설득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로 어려웠던 법안 여러 가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 예, 원고에 없는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히려 타이핑을 해야만 되게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정부적인 거 하나만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김기현하고 부동산 의혹 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호가 방금 전에 개변으로 장애불안 일으킨다고 선생님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정치 생각 될 테니까 이제 후보님께서 정치적으로 전략 목표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도 보고 그러시더니 저는 해명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저 보십시오. 지금 후보들 저 빼놓고는 전부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납득을 못하면 일반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조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시라. 안 그러면 제가 민주당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집중 공격을 받을 거다. 지금 민주당에서 10여 명 의원이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더 많은 자료가 지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것도 이런 자료들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 이렇게 털어놓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 그러면 이렇게 청년 대변인님 한 분하고 언론인 한 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서포터즈 이동찬이고요. 이제 저번 비전 발표부터 이제 공천 관련 사천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가장 큰 수단이 컷오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이 아님에도 단수공천을 위해서 후보가 여러 명이어도 컷오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낙마시키고 단 한 명만 단수공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키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컷오프 제도를 되게 정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또 필요하다면 제대로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미리 이상한 이유로 가장 경쟁력 있고 표가 많은 사람 컷오프 시키면 이분 결국 무소속 출마해서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줍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CBS 김명진이가 며칠 전에 천하람 후보랑 이태원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천하람 후보가 후보님께 올 거라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요. 천하람 후보 아, 라디오에서 예. 말씀하시기를 오늘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천 후보 쪽 표가 후보님께 올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천 후보 쪽에서 그런 해석에 반박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두 양측 사이에 무슨 접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럼 결선 투표 전까지 천하람 후보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 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게 이 결선 투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결선 투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선 투표가 없을 때는 1차로 끝날 때는 항상 연대가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위를 이기려면 2, 3위가 연대하는 그런 연대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1차는 연대가 안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통령 뽑을 때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제 대통령제 나라가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보시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결선 투표를 안 하는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수고 사실은 이게 비정상에 속합니다. 사실 이거 고쳐야지 되는 거고요. 이 헌법학자들이 지금 헌법으로도 된다는 분 반, 안 된다는 분 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꾸 이거를 흐트리고 있는데 저는 결선 투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결선 투표가 있을 때는 이제 1, 2등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패배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사실은 정치인이 지지자를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 자기의 믿음에 1번, 2번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가까운가를 각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결선 투표 전까지 천하람 후보랑 관계가 어떻게 가져가실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 지지자를 확보하는 게 결선 투표 1차 결선 투표 때 나오는 선거운동 방식인 거죠. 그게 정상이고요. 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많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안철수 당대표 후보님의 정책 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들이랑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